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이 2주차 강의가 되는 거죠. 2강.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게 될 내용은요. 환경 오염과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환경 오염 또는 환경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환경 또는 환경 오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까요? 자, 오늘 그런 얘기는 이렇게 환경의 정의 및 환경 오염, 그리고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눌 테고요. 자, 그러면 환경의 정의, 환경은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둥글 환자에 경계 경자를 써서 환경 표현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환경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국어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을 갖다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명사인데 첫 번째로 생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위의 상태, 이것을 환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딱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죠. 그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애매한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제 환경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해서 환경 문제,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3조에 보면은 이렇게 1항에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해양을 포함을 합니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즉 생태계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환경인 거예요. 즉 우리를 갖다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뭐 꼭 사람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지만 지하나 지표, 해양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생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 물론 생태계를 포함하는 요거를 갖다 자연환경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또 식물들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대기, 공기를 포함하는 대기, 그리고 대사를 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또는 햇빛과 같은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 물론 꼭 사람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류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그러한 환경,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활환경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의라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좀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용어는 우리가 뭐 영어로 쓰여지든 또는 한글로 쓰여지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이라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이 된다.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그렇죠? 생물계, 지하가 되든 지표가 되든 거기에 존재하는 생물계 또는 비생물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생태계를
갖다 아우르는 그런 형태를 갖다 자연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은 대기라든가 물, 그리고 뭐 폐기물, 그 다음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음이라든가 또는 진동의 문제, 또는 악취의 문제, 그리고 일조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 사람이 인류가 생활하는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주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활환경이라고 한다라고 환경정책지도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이렇게 환경을 정의하고 있는데, 또 UN 환경계획기구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UN 산하에는 UN 환경계획기구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고요. UNEP로 줄여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환경에 대기, 대양, 물, 암석권, 육상생태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간환경은 조금 다른 형태로 인간,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 생물계, 뭐 산업에너지, 운송관광, 또 환경교육, 그리고 홍보, 평화안전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그런 모든 요소들의 주변 환경을 갖다가 인간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결이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갖다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UN 환경계획기구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눈 거에 비하면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연환경의 경우에는 대기, 그리고 대양, 물, 암석권, 육상생태계, 그리고 인간환경의 경우에는 인간을 비롯해서 인간의 주거환경이라고 얘기하고는 정주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생물계, 산업계, 에너지, 또 운송, 관광,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또 나아가서는 평화라든가 안전, 또 인간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의 서로의 정의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정의는 이제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또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적인 것들을 갖다가 어떤 파괴를 하거나 또 그 파괴로 인한 결과로서 다시 우리 인간이 되든 생물계가 되든 이런 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경 오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상위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지배자로서 우리 인류가 중심이 돼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환경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하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생물계 전체 또는 생태계 전체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이것을 갖다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환경 오염의 형태로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또는 해양 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과 진동의 문제, 악취의 문제, 일조 방해, 또는 우리가 밤이 돼도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인공 조명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 밖이 너무 환해.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오염이라는 것이죠. 또 공해이고, 바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대기가 되든 또는 수질이 되든 또는 토양이 되든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고, 또 그 오염에서 화살표가 또 다시 거꾸로 누구에게?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이러한 형태를 환경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그렇다면 이런 환경 오염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이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활동의 결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환경오염이 바로 환경오염의 첫 번째 원인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사시대라든가 이럴 때처럼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람이 먹고서 버렸다라든가 쓰고서 뭐 어떤 쓸모가 없는 것들을 갖다 버렸다라든가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사람이라는 게 많이 모이고 또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배설물도 배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음식을 갖다 먹게 돼도 먹고 나서는 찌꺼기를 갖다 버리게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영동 같은 경우 이제 포도가 한창 생산이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포도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포도도 껍질 그다음에 씨까지 다 먹는다고 하대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포도 송이는 먹지 않고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도 포장지라든가 껍데기인지 마구 버리게 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필연적으로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어떤 그 편리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뭐 교통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주택의 문제, 소음의 문제, 다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또는 원료를 수급하고 또 유통을 하고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들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개발을 하고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지 그것이 폐기가 됐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문제. 그래서 과학의 기술의 불확실성이에요. 에너지, 그쵸?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석연료들을 갖다 우리가 마구, 그쵸? 과다하게 사용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 또, 그리고 생활 습관의 문제. 그쵸? 예. 일회용을 갖다가 뭐 마구 쓴다라든가 사용을 한다라든가 또, 뭐, 진짜 물을 갖다가 너무 남용을 해서 쓴다라든가 또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탐으로써 대기를 오염시킨다라든가 그런 생활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 첫 번째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첫 번째인데요. 인구 증가는 인구의 급수적 증가에 의해서 환경에 최악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모든 환경 문제 첫 번째 원인이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염물질들을 갖다 많이 배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구가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 세계 인구의 추이예요. 요게. 예. 2017년 현재 75억 5천만 정도였었어요. 요것을 갖다가 2030년 정도로 추정을 해보니까는 8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2100년경에는 111억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정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장기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는 어떻게 지금 이제 패턴을 갖다 보이고 있냐면요. 요 그래프에 나타나는 빨간 선은 인구의 실제 증가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랗게 나타나는 선은 뭐냐면 인구 증가율이에요. 율. 인구 증가율은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점점 인구 증가율은 감소를 할 거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부부의 출산율, 그쵸? 2명이죠, 부부. 예. 부부의 출산율이 지금 1 이하였잖아요. 0.8 얼마라고 합니다. 8.5인지 8.7인지 이렇게. 2명이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하나를 낳아도 결국 뭐예요?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더 증가가 되니까는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는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느냐? 지속적으로 100억 가까이 늘어난다고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했었잖아요. 장기적인 추이를 갖다 이제 더 장기적인 추이를 갖다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인구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2020년 이후에 지금 증가율은 점점 감소를 하면서 인구는 어느 때까지 거의 지금 85, 100억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저게 지금 예측이에요. 아까 잠깐 보셨던 거는 한 110억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요 예측에서는 지금 이제 데이비드 로퍼라고 하는 사람이 예측한 그 모델에 의하면 한 85억 정도에서 거의 정체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인구 증가율이 지금 0 이하로 떨어지니까는 굉장히 감소를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2050년 거의 210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증가를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정체가 되든 100억 가까운 정도 수준을 향해서 늘어날 거로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화예요, 도시화. 도시화는 인구가 좁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이것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시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염물질의 집중 배출이에요. 그렇죠?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다 보면은 그 오염물질 간에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예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하면 쓰레기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악취가 나잖아요. 그렇죠? 악취가 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대기 중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취의 문제, 대기 오염의 문제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의 집중 배출은 그 오염물질들 간의 시너지를 갖다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인구가 한 50%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2019년 그런 이제 조사 결과로 이제 나타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시를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교통의 문제, 쓰레기 배출의 문제, 또 범죄, 복지, 의료,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런 거죠.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세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뭐 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수질 오염의 문제, 대기 오염의 문제, 폐기물의 문제, 악취 문제, 일조권이나 빚공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화에 의해서 더 심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도시화에 의해서 대량 소비, 폐기물 배출 이런 거는 환경의 자정 능력을 갖다 이제 초과를 하게 돼서 결국은 환경 오염으로 또 생태계 파괴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러한 환경 문제의 원인 제공자도 우리 인간 인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도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인 제공자와 해결자가 동시에 우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활하수, 자동차 배출가스, 또 쓰레기의 문제 다 뭐예요? 이거 원인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또 누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 문제. 세 번째는 산업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화는 생활의 윤택함이라든가 편리함, 문명 및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산업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업화 과정에는 원료 수급의 문제, 제품 생산의 문제, 또 운송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갖다가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지난 1주차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원료 수급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소재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탄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다고 했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콜탄이라고 하는 광물로부터 분리해서 얻어지는 건데, 이 콜탄이 어디 묻혀 있다고요? 예, 콩고 민주공화국에 묻혀 있는데, 거기에는 예, 야생 고릴라들이 이렇게 보호가 되는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콜탄을 갖다 채취하기 위해서 그 고릴라들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을 마구 파괴하고, 또 고릴라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걸 갖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바로 그런 원료 수급의 문제. 또 제조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수질오염, 대기오염 또는 폐기물들을 갖다가 배출하는 문제. 운송,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환경 오염들이라는 것이고. 또, 이런 이제 산업화를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왜? 생활의 윤택감, 편리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또 산업화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래서 바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1987년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했어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 미래 세대가 그들이 필요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자재가 되든 이러한 가능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화 또는 개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이 써야 될 걸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후손들이 활용할 그런 자연들을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좁게는 경제 지속 가능성이지만은 국제연합 환경 개발 회의에서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자연 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고, 특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 교과목도 그래서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산업화 이외에도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 문제로서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산업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해서 이제 과학기술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를 개발을 하게 되고, 또 농작물이라든가 우리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비료도 생산을 해서 그 많은 생산량을 갖다가 이제 거두게 되고, 또 전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핵발전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의 문제 또는 대기오염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화학비료의 문제도 어떤 생물의 적응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땅의 어떤 그 황폐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핵발전의 경우에는 그 핵 물질에 의한 오염, 즉 방사능 오염의 문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환경 문제들을 갖다가 가져오는 과학기술의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환경오염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에너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대기 오염물질을 갖다가 그냥 마구 배출을 하게 되고, 특히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라든가, 또 대기 오염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같은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서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갖다가 자제를 하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 생산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의 형태로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고 풍력이나 조력이나 파력 또는 바이오매스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유형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물을 갖다가 진짜 물 쓰듯이 하잖아요, 우리가. 물을 갖다 틀어놓은 채로 양치를 하거나 면도를 하거나 이런 거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에 하수구로 그냥 막, 세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쓰면서 배출을 하게 되고, 그 폐기물 문제, 그 폐수의 문제죠. 또 쓰레기의 무단 배출이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 자동차 사용에 의한 문제, 또 더더군다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소비를 갖다 이제 서구 수준으로 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들이 배출이 되고 심각한 그런 이제 환경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진국들의 경우도 환경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이전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지구적인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의 환경 오염 발생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오염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느냐? 지구상에서. 바로 지구상에서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지구상의 환경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문제의 경우라면은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한 곳만 해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구온난화, 이게 기후위기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오존층 파괴, 산성비의 문제, 사막화의 문제, 또 생물 다양성의 문제, 환경 호르몬의 문제, 미세먼지 국경의 이동의 문제, 해양 폐기물 또는 해양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고요. 특히 지구온난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바 있는데요. 지구 환경 문제예요. 중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최대한 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서 가장 꼽히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오존층 파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막화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티벳 고원이라든가, 그쵸? 예. 또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의 문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이제 사막화, 건조화 또는 한 곳은 뭐 온도가 예를 들어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은 그로 인한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 적응 못하고 도태가 되는 그런 이제 생물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한 문제들. 또 미세먼지의 국경 이동.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라든가 또 서해안 연안에 놓여 있는 많은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그런 이제 대기오염 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맨날 그냥 뿌연, 그렇죠?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날들이 지속되잖아요. 그런 미세먼지의 국경 이동. 이런 문제들이 전부 심각한 그런 전지구적인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지구적인 문제로서 지구온난화 어떠한 문제냐? 바로 원인은 뭐냐?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농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2000년 전 지구 최후의 비행하기 때 이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가 역추적해 보니까 대략 한 190 ppm 정도가 된대요. 산업혁명 이전이 한 270 ppm 정도가 됐는데 산업혁명 후에 현재까지 최소입니다. 60 ppm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의 기온 변화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1825년 산업혁명 직후에 210 ppm이었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970년도에 320ppm였던 것이 2020년 550ppm. 지금 아까는 제가 한 얼마나 그랬어요? 270 더하기 60, 330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거의 500ppm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지구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난화 메커니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양광선은 빛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담고 오죠. 이것이 지구의 표면에 부딪히게 되면은 지구에서 흡수가 되면서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열 에너지는 다시 복사열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난로에서 아무리 난로가 뜨거워도 외부로 열을 방출하잖아요. 이거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따뜻해진 지구가 외부로 방출해서 어떤 이제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방출하려고 그랬더니 지구의 대기권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바로 저기 대기권에 이산화탄소, CFC라고 얘기하는 염화불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오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사열을 갖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온실에서 열을 갖다 차단하는 것처럼. 온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빛을 갖다 받아들이고 안에가 따뜻해지면, 그쵸? 안쪽에서 흡수가 되어서 따뜻해지면 열이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열이 뭐를 뚫고 비닐하우스나 유리를 갖다 뚫고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돼서 흡수가 된 열이 이제는 지구 외부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다 이렇게 막을 갖다 이루고 있으면 밖으로 비닐하우스처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은 그대로 머물게 돼서 점점 따뜻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근데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산화탄소가 뭐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지구온난화. 이 온난화는 어떠한 연관성들을 갖다 서로 가지고 있냐면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데 수증기 증발량이 많아지겠죠. 수증기 증발량이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다시 구름이 돼가지고 이게 또 다시 지구로 폭우가 돼가지고 내려지니까는 어느 지역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폭우, 홍수가 나는 거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계속 증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화가 지속되는 것이죠. 자, 지구가 따뜻해지면 해수온도 상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또 바닷물에 녹는 그런 것들이 점점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많이 못 녹으니까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가 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 촉진을 하게 되고 화석연료 사용이라든가 산림 파괴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구온난화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를 갖다가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가 되니까는 빙하라는 것이 뭐예요? 얼음 아니에요. 얼음은 햇빛을 갖다가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눈이라든가. 근데 점점 그 얼음이나 그쵸? 만년설들이 줄어들면은 햇빛을 갖다 반사를 못 시키니까 흡수가 되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태양빛 지표 반사율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촉진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해수면 상승을 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을 하면서 해안 지역 침수도 가속화시키는 이런 복합적인 형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게 됩니다. 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 이런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러한 지구온난화 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온도가 2도씨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는 홍수, 한쪽에는 저렇게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으로 매년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저렇게 사막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 생산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 죽고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투발루 같은 나라는 보통 그 나라의 고도가 한 1m 정도, 해발 고도가 한 1m 정도 된대 평균. 그런데 해수면이 1m 정도 높아지면 그냥 다 가라앉는 거지 나라 통째로. 투발루의 모습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빙하나 만년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2도씨 정도 상승하면 20에서 30% 정도의 생물종들이 멸종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수치인 것이죠. 이러한 온난화 영향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오존층 파괴. 예. 오존층 파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존층 파괴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 1교시는 시간이 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